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즌 3 VSC Virtual Student Experiences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한국 VSC 팀의 공서연. 손서연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교육 분야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 VSC는 학생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이며 다양한 전공에 대한 웨비나 등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장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고 질의응답을 통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장래 희망이 자신의 성격, 재능, 그리고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시청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인 www.virtualstudentexperiences.com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웨비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강연자분께 직업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간단한 소개 및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Q&A 모듈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질문 사항을 받은 후 강연자님께 대신 전달해 드리는 구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인터뷰할 조성윤 강연자님의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할 조성윤 강연자님께서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 대학교에서 여행산업경영학과 수업을 이수하시고 동양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후 NYC ALI 프로그램을 이수하셨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며 이런 능력과 강점을 통해 아시아 포럼 주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며 알파파 LTD 한국 지사 상무로 계십니다. 카자흐스탄 하원 의원, 세리 코낙바예브 하원 의원들과 같이 여러 나라의 통역사, 한국어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며 주한미군과 민간 계약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 한국어 강사로서 열정과 책임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강연자님, 혹시 현재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학생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한국 주한미군 해군 사령부의 사령부에서 중령 이상 되는 하이 레벨의 한국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일반 사병들에게도 한국어 수업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 등의 언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일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또한 이 선생님이란 직업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맨 처음에 저도 유학을 갔다 와서 저희 전공 분야를 살려서 그쪽으로 더 직업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주위 지인분께서 영어를 조금 가르쳐주면 어떠냐고 물어봐 주셔서 아름아름 이렇게 과외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게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제가 이시안 스터디 전공을 했을 때 제가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한국어가 first language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물론 가능했고 영어를 한국말로 가르치는 일은 한국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한국말이 배우기엔 되게 어려운 랭귀지였더라고요. 그 전 세계의 언어를 배우는 미군 사령부에서도
한국어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아랍어 다음으로 태국어 다음으로 외국 사람이 배우기 어렵고 발음하기 어렵고 엔딩이 50가지 이상이라는 거는 제가 전공할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네, 한국말 엔딩이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갖는 언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어가 다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배우기 어려운 언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이런 어려운 언어를 가르쳐 주면서 얻는 보람 같은 것도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증가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나요? 그것도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를 반에서 되게 열심히 따라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수업 시간 외에 바깥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한국말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들었어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재미가 있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닌지 특별히 한 1년 넘게 수업을 했던 분이 계셨는데 정보부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네, 진주 쪽으로 출장을 가시게 됐대요. 근데 운전기사분만 한국 분이셨고 그 버스 안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다 해군 사병들이셨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줘서 사람들이 다 추운데도 그 아저씨는 사람들이 더울까봐 계속 하이로 틀어서 모든 사람이 춥다 그러는데 에어컨을 끄라고 아무리 영어로 얘기를 해도 그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불 켜주세요, 불 꺼주세요. 네,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응용을 잘 하셔서 에어컨 꺼주세요를 되게 여러 번 말을 했더니 그분이 알아듣고 꺼주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던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한국말은 한국 사람한테는 작은 발음의 차이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 전주. 한국 사람한테는 엄청 큰 발음의 차이인데 외국 사람한테는 똑같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또 발전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되게 답변 지금 좋으신데 혹시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네. 조금 잘 안 들리고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 사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지금까지의 길을 오시기까지 많은 멘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멘토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있으셨다면 이 멘토가 강연자님께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멘토라고 하면 맨 처음에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때 제가 배우는 과정에서만 있었던 분들을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마주쳤던 그 모든 학생 한 분 한 분마다 그분들은 다른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수학같이 일률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소리, 그리고 액센트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분들이 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분을 꼽기는 되게 어렵고요. 저희 교수님이 한국 교수님이셨는데 이민을 가신 지 되게 오래되셨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간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받아서 네, 저희 교수님이 가끔씩 칠판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맞춤법을 소리나는 대로 쓰시는 적도 있고 맞춤법이 표기가 바뀌었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계셔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외국인이나 다른 한국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모르고 다 받아 적을 수 있었지만
저는 선생님 그 단어 틀리게 쓰셨어요. 손 들고 얘기해서 미움을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비롯하여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만났을 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만났던 분은 다 거의 저보다 연배가 높으셨어요. 말르는 학생이지만 다 어르신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내 잡이 뭔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로 해서. 해군하냐?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여기 나라 지키러 왔어. 그리고 넌 지금 수업하거든? 너는 지금 우리 사령관이랑 같은 거야. 네 말을 안 들을 순 없겠지? 얘네들이 책 가져올까? 내가 책을 준비해서 갔는데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안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두 일률적으로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고 끝나기 전까지는 제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주목해서 듣고 움직이지 않는 거가 일률적으로 약속된 암시적인 얘기지만 외국에서는 공부 시간에 친구들이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저기 강연자님 죄송한데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직 안 들리세요. 아, 안 들리는데 혹시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직 안 들리는데 혹시 마이크가 겁니다. 연결이 아니에요. 네, 부드럽지 않아서. 그러면 혹시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네. 멘토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그 저랑 수업하셨던 분한테 배운 것도 되게 많고 제가 사실은 수업을 할 때는 학과 공부가 다 끝나고 한국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수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서 러시아어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았구나. 좀 더 소통을 해서 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좀 더 쓸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든지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영어를 아니 한국말을 좀 더 가르쳐 줬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썼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너는 존댓말 자꾸 가르쳐 주냐고. 친구들이 한국 클럽 가거나 술 마시거나 만나면 다 존댓말 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존댓말만 배웠어? different ending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 사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쁜 슬랭이나 욕을 섞어서 쓰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봐 일부러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였지. 아니, 나는 좀 더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울리고 싶으니까 그들이 내가 뭐 한마디 했을 때 우와 이런 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 했던 말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멘토셨고 제가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멘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교육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만났던 모든 학생분들이랑 뭐 교수님분들이랑 다 교육 방식에 조금 변화를 주면서 조금 뭐 실용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등의 교육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요즘은
얼마나 많은 문법을 맞게 이야기하고 어렵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받은 정보로는 한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시고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오셨을 때 경험하셨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학위를 했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몇 년이 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청소년기를 거의 마칠 때쯤 돼서 유학을 갔었던 거고 청소년기가 거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짧았던 시간이지만 살았을 때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음, 제가 너무 틀에 박힌 한국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외국 가서 살면서 이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구나. 길도 한 길만 있고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몇 년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일이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구나. 맨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한국은 정해져 있는 나이에 꼭 대학이라는 걸 가고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무슨 과에 몇 점으로 붙었는지 엄청 중요하고 어디 학교 나왔어 그걸 물어보는 걸 신뢰로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어에서는 너 뭐 공부해? 너는 뭐 하면서 지내니? 라고 물어보는 게 한국에서랑 그런 문화적 차이가 엄청 컸고 한국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맨 처음에 학원 같은 데에서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꼭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선생님을 찾는 거였고 제가 무슨 과목을 이수했거나 아니면 얼마나 점수를 좋은 걸 받았는지보다는 학교의 타이틀을 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뭘 할 줄 아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그분들은 겉모습이나 아니면 제가 나온 대학 이름, 밸류 같은 걸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더 변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을 몇 년 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프라이빗 레슨을 하고 다른 일들에 조금 더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파에서는 사실 이 친구가 홍콩지사에 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케팅이나 리서칭 같은 걸 도와주면서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하와이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알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한국 돌아와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외국 그런데 유학을 다녀와서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영어를 쓰지 않으면 말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생각나고 공부는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꿈을 영어로 꾼다? 내가 이걸 한국말로 했었는지 영어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한동안 영어를 접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되게 어눌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금방 교포처럼.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선생님이 되고자 하니까 말을 또박또박 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학원 같은 데서는 조금 어눌하게 못할 때가 더 좋았다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교포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음, 제가 잠시 포인트를 벗어난 얘기를 조금 했네요. 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사회적 관습에 대한 차이랑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취업 시 중요시하는 학벌의 포인트의 밸류라든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영어를 자주 사용 못 하시게 되면서 약간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런 어려움이 를 겪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음, 처음에는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부 표현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한계를 느끼는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 교수님, 한국말을 하시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의 네,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말로 수업을 해야 됐을 때는 제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교수님을 지칭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되게 어르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교수님은 프로페서야. 일정 대학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그냥 좀 더 광범위한 느낌으로 유치원 선생님도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라는 뜻을 보면 먼저 산 사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고급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타이틀에 대해서 지칭을 꼭 해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는 아직까지도 가르치질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크게 할까요? 컴퓨터 마이크 아, 때문에 네. 조금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아,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대학에서 자신이 전공한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네임밸류 그런 거를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학업 수준이라는 것이 선생님, 교사라는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소위 명문대학을 가는 것과 그 명문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선생님이란 직업에 중요할까요? 음, 제가 학생이었고 공부할 때는 좋은 학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학교는 정해져 있고 가고자 하는 학생은 정말 많고 정말 낙타가 바늘을 끼에 들어가듯이 정말 서울대학 네임밸류 하나 얻으려면 정말 4시간 자면 살고 5시간 자면 죽는다고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듯이 음, 학교가 중요하다고 제가 학생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음,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왜 자꾸 학벌을 갖고 따지고 그걸 갖고 차별을 두는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분은 그 필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A라는 사람이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 일을 힘들지 않았지만 같은 일을 A와 B라는 사람한테 같이 주어졌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학교 이름 밸류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네임 밸류를 더 따져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몇 등급 이상인 사람을 원하냐면 그 좋은 레벨을 갖고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봐요.
어프로치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동적이지 않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라면 좋은 학과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학교 이름보다는 그 사람이 그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거를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명문 대학 자체만 본다기보다는 그런 명문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의 어떠한 역량과 끈기, 그리고 꼭 명문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다른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의 많은 교사 지망생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드릴 마지막 질문은 현재 교사뿐만이 아니라 번역가 일도 동행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사와 번역가에게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까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교사라는 직업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다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얼만큼 많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인 거가,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역가 얘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구글 트랜스레이시나 아니면 요즘 뭐 알파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번역을 하는 시스템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컨텐츠에 따라서 그 뜻이 바뀌고 그 내용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사람들에 따라서 그 단어가 너무 생소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한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영화도 번역가를 정말 잘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몰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영화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좀 생소하고 저게 뭐지? 저 장면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나 단어를 잘 사용해서 뜻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게 번역가에서는 그 단어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 두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실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는 파트너 호스트인 공서현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어를 바꿔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영어를 배웠을 때는 맨 처음에는 눈으로 봐서 단어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귀가 뚫려서 그 단어 음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제가 글로 쓰고 그거를 얼마큼 많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어 몇 개만 돼도 의사소통은 되지만 정확하게 의사를 소통을 하고 랭귀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옛날부터 선생님들이
소리 내서 읽으라고, 따라 읽으라고 저한테 맨날 소리 지르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을 자꾸 들어서 익히고 그 액센트를 어디서 주는지 찾고 얼마나 자주 반복을 해서 그 음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보다 혀가 조금 짧다 그래요.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게 그리고 혀가 조금 짧으신 분이 영어를 하는 게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네, 발음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엔딩을 듣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문법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한국말에 비해서 영어는 사람들은 그 컨텐츠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발음을 또박또박 짚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이러는 멈블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도 제 할아버지 제가 알았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연세가 정말 높으신 70이 넘으신 교수님이셨는데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일본사를 백인 할아버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레이시스트가 되는 느낌이 좀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분이 아시는 건 정말 많지만 설명을 해주실 때 어떤 발음은 다 알아들어서 적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고 TA라고 하죠. Teacher Assistant이라고 해서 조교님, 네 조교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못 알아듣는 발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는 이해가 좀 안 갔지만 요즘 다시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건 네, 영어를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처럼 또박또박 모든 단어를 소리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를 네, 배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익히는 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고 다음 질문으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경험하신 어려움과 이거를 극복하신 방법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네, 주제와 조금 다르게 소리내서 읽는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를 배우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지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봐야 되고 네이티브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정도로 정말 반복을 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그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자꾸 발음을 연습하고 노력을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뉴욕에서 NYU에서 랭귀지 수업을 들을 때 플로리다로 거기 랭귀지 하는 사람들만 외국 사람들만 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동양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음식이 너무 많이 느끼해서 타바스코 소스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를 잡고 타바스코 플리즈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 50번쯤 얘기할 때까지 못 알아듣겠다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제스처를 취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4번 얘기했을 때까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할 때면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안해지고 제가 왜 못 알아듣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스펠링을 불러주기까지. 근데 그 식당 안에는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옆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이상을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 식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타바스코라고 소리를 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는 타바스코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걸 네, 지금 20년, 30년 거의 지났는데
기억이 나네요. 정말 민망했고 무안했지만 제가 거기서 기법을 했으면 아마 저는 타바스코를 못 받아서 먹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용기를 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슬픈 하지만 우픈 네, 이야기였습니다. 외국 가면 다 알아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정말 나쁜 외국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동양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안 그래라고 하면서도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되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는 환경이 조금 더 한국 사람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 저희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됐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 중에 하나의 속한 얘기지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때면 한국처럼 설명을 하고 그 렉처가 끝나면 이야기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상호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시험이 너무 싫었어요. 특히 제가 일본어를 배울 때는 저희 학교는 3년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수업을 들어야지 졸업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원하지 않았어도 제2외국어로 일본어로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거의 일주일에 5번 수업인데 4번을 퀴즈를 보고 한 번은 팝업 퀴즈를 봐요. 그럼 결국은 매일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덜 해가는 날은 그 팝업 시험 보는 것까지 합치면 매일 있는 시험인데도 그 10%인데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 말은 랭귀지는 정말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쌓아져 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 배울 때는 그렇게 큰 문법 같은 거나 발음 같은 거 한문을 한국에서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정말 외국 친구들은 그 단어가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글씨랑 뭐가 달라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눈에는 확연한 차이가 보였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면 끝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사실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고요. 사실 3장에서 5장 정도 페이퍼를 매일 선생님이 써서 내라는 게 과목별로 많이 숙제가 있었지만 그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업에서 아는 것보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이유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 저 선생님이 나를 배우고 시험을 맨날 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보음으로써 얼마나 잘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지금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이 강연을 듣고 있는데 학생들이 Q&A 모듈에 입력해준 질문들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팁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주실 수 있으세요? 일본어는 사실 어순이 한국말과 굉장히 비슷해서 좀 기본적인 단어를 조금 안다면 따라하는데 저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어를 배울 때 제가 어려웠던 점은 그러니까 일본어를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한국 사람은 중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어순이 한국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말도 친구를 만드세요. 자주 연습을 하시면 금방 늡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영어를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만화 영어를 봤어요. 되게 짧지만 반복적이고 나오는 캐릭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캡션이 없었는데 나중에 캡션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캡션을 끄고도 잘 볼 수 있었어요. 일본어도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자꾸 따라하게 되고 그 음을 듣게 되고 하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행하는 드라마를 찾아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미국 학교에 다닐 때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그 외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느꼈던 또 다른 차별이 있으실까요? 아, 저희는 외국 학생이고 대부분의 학생은 그 지역에서 오는 학생 아니면 다른 데서 그 지역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백그라운드가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로 수업을 했고 배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대학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글쓰기 컴포지션을 하거나 그 영어 수업을 들을 때 사실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말로 읽었어도 뜻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영어로 배우려니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찾았을 때 그 단어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제가 아는 내용을 열심히 쓰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시험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노트 필기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조금 금방금방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녹음을 해서 들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단어는 여러 번 들어도 교과서를 많이 읽고 준비를 해도 알아듣을 수 없는 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요즘은 많이 자소서 같은 걸 준비하면서 쓰는 연습을 하는데 미국에서 맨 처음에 제가 가서 배운 거는 문장을 쓸 때 맨 처음에 주제에 맞춰서 topic sentence를 쓰고 thesis sentence를 쓰고 그리고 문장 본문에 들어가서는 topic sentence 쓰고 supportive sentence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그 주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쓰면 저희 선생님이 꼭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2번 지셔서 see me after the class라고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갈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말 인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코테이션을요. 근데 그 코테이션을 제가 쓰는 페이퍼에 20% 이상을 쓰면 네, 저희 학과장한테 불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네 글이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의 글이다. 아니다. 좋은 말을 내가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말이지 너의 말을 써라. Use your own word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간 이런 쪽으로 미리 공부를 다 했더라면 그리고 제가 그 과학 같은 수업을 들었을 때 지금은 한국에서도 정말 여러 방면으로 4가지로 수업을 다 듣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했었나 봐요. 거기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사전이랑 욕을 많이 하면서 싸우면서 간신히 졸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신 강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BSc Virtual Student Experiences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릴 많은 웨비나에도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